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원조국도 줄 서서 먹는다. 2. 북미사일, 일본 관통 후. 3. 한국 기업, 미국 진출 금지.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은 먹방의 나라로 불리며 안부 인사에서도 밥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 먹는 것에 진심인 나라입니다. 그만큼 입맛도 꽤 까다로운 편이지만 한국인은 해외 음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입맛에 맞게 변형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끔 현지 음식에 한국 맛이 심하게 물들어 현지인들을 경악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탑 4. 기기괴괴가 되어버린 피자. 얇은 도우에 새콤달콤한 토마토 소스, 그 위에 각종 토핑과 치즈를 가득 올려 구워낸 맛있는 피자. 피자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이탈리아 음식이죠. 한국에서는 치킨만큼이나 오랫동안 주말을 책임지고 있는 배달 음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랑받아온 기간이 긴 만큼 한국에서는 정말 다양한 맛의 피자가 판매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에서 한국물을 먹은 한국식 피자를 보게 된 피자 원조국 이탈리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만난 피자가 내가 아는 그 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한국에서는 피자 하면 육류, 해산물, 야채, 심지어 과일까지 다양한 토핑이 한가득 올라간 푸짐한 피자가 떠오르는데요. 한국에서 피자를 먹을 때는 푸짐한 토핑에 눈이 먼저 즐겁고 강렬한 피자 냄새에 코가 신나고 한 입 딱 베어 먹었을 때 입안에 퍼지는 자극적인 맛에 입안이 황홀해집니다. 이렇게 눈, 코, 입 모두를 만족시키는 피자인데요. 우리는 이렇게나 즐거운데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한국식 피자는 눈, 코, 입에 너무 투머치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먹는 전통 이탈리아 피자는 얇은 도우에 피자 소스도 얇게 바르고 토핑도 얇게 올린 뒤 화덕에 구워내면 끝. 정말 바삭하고 담백한 맛의 피자가 탄생합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식 피자를 처음 본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냉장고에서 넣을 수 있는 재료는 일단 다 넣어봤나? 투머치한 토핑도 놀랍지만 먹어보니 의외로 맛있어서 한 번 더 놀란다고 하는데요. 특히 불고기와 리치골드가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피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와이안 피자와 파스타 피자인데요. 하와이안 피자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토핑 파인애플, 과일은 후식으로 먹어야지 왜 밥과 같은 피자에 넣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사실 하와이안 피자는 한국에서도 민초급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 피자죠. 도대체 어쩌다가 피자에 과일이 올라가게 된 것인지 만든 이의 의도가 저도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한국의 한 피자 프랜차이즈에서 야심차게 출시한 까르보나라 피자. 이 피자에는 까르보나라 소스 말고도 파스타면까지 통째로 들어갑니다.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는 생각지도 못한 맛 조합이라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던 피자인데 이탈리아 사람들에게는 기괴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입장에서 이해해보자면 비빔밥 부침개 정도일까요? 이탈리아 사람들의 그 심경이 확 와닿는 것 같네요. 탑 3. 한국에서 벌크업 중인 마카롱. 달걀 흰자와 설탕으로 만든 고크의 가나슈와 잼을 채워 단맛 플러스 단맛. 한국에 없던 극강의 단맛으로 디저트계를 휩쓸었던 마카롱. 고급 재료가 들어간 고급 디저트이다 보니 한입거리 귀여운 간식 주제에 가격은 악마가 따로 없었는데요. 하지만 가격만큼 맛이 있어서인지 한국에서는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마카롱 전문점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며 열풍이 불었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그저 앙증맞고 아담했던 마카롱이 한국에서는 헐크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에 건너와 점차 벌크업을 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한 입으로 감당하기 힘든 뚱카롱이 탄생했는데요. 마카롱의 이런 변신을 보고 한국인도 놀라운데 프랑스인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프랑스에서 마카롱은 혁명 전까지만 해도 왕실과 귀족만 즐길 수 있는 진정한 그사세 디저트였습니다. 마카롱이 대중화된 지금도 현지에 있는 프랑스 파티시에는 마카롱은 언제나 보석처럼 빛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마카롱이 한국에서 반짝임이 아니라 듬직함을 뽐내고 있으니 경악할 만하죠. 그래서인지 프랑스에서는 마카롱과 뚱카롱을 아예 다른 디저트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한국의 뚱카롱이 마카롱처럼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뚱카롱은 뚱뚱해진 것은 물론 외형도 마카롱과 달리 화려해져서 딱 SNS에 찍어 올리기 좋은 디저트가 되었습니다. 대신 벌크업한 뚱카롱은 먹는 사람도 살크업 시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탑 2. 원조를 위협 중인 핫도그. 한국에서는 이제 냉동식품으로 출시될 정도로 흔하디흔한 간식이 되어버린 핫도그. 처음에는 설탕을 묻혀 취향에 따라 케첩과 머스타드만 뿌려서 먹는 정도였는데 한국인의 핫도그 사랑이 점점 진해지더니
몇 년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양한 핫도그의 맛을 연구하고 판매하는 핫도그 전문점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핫도그의 원조국인 미국에서는 한국 핫도그를 처음 보고 이런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 이걸 핫도그라고 부르지? 핫도그는 미국에서도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스트리트 푸드인데요.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핫도그는 외형부터가 달랐습니다. 미국에서 핫도그는 미리 구워진 빵 사이에 소시지를 끼워 넣고 그 위에 각종 토핑과 소스를 얹어서 먹는 것이라면, 한국 핫도그는 일단 젓가락에 소시지를 끼운 뒤 겉에 빵이 되어줄 반죽을 입혀 튀깁니다. 조리법부터가 달랐는데요. 그런데 미국에도 한국의 핫도그와 똑같은 조리법으로 만들어지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핫도그의 변형 요리인 콘도그입니다. 사실 한국에는 미국의 핫도그가 아니라 콘도그가 넘어와 자리를 잡은 것이었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콘도그라는 이름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핫도그가 되어 지금까지도 핫도그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한국식 핫도그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인데요. 미국에서도 코리아 콘도그라 불리며 원조를 위협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탑 1. 입틀맛, 알리오 올리오. 저렴한 재료에 조리법까지 초간단해 이탈리아의 라면이라고 불리는 알리오 올리오. 한국인이 좋아하는 마늘, 한국인이 좋아하는 면. 이 두 개가 합해진 요리인 만큼 알리오 올리오가 한국에 전해졌을 때 그 인기는 이미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현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알리오 올리오 시판 소스가 판매되는 등 빠르게 인지도를 굳혀나갔습니다. 자기 나라 음식이 해외에서 이렇게나 멋지게 자리를 잡다니 충분히 자랑스러울 만한 소식인데요. 하지만 한국에서 한국인의 알리오 올리오를 보게 된 이탈리아 사람들은 입틀막하며 경악했습니다. 알리오 올리오에 마늘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마늘 파스타인데 마늘이 많이 들어가는 게 왜 놀랄 일인지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이탈리아에서 먹는 알리오 올리오는 마늘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늘은 향신료로 달궈진 올리브유에 잠깐 넣어 향만 뺄 뿐, 면을 볶기 전에 다시 뺀다고 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마늘도 아주 소량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처럼 나는 마늘 파스타다 하며 마늘을 들이붓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늘 파스타에 이 정도의 마늘도 안 들어가면 도대체 무슨 맛으로 먹는 건가요? 이분들 한국 감바스를 보면 그냥 기절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한국물을 먹고 재탄생한 해외 음식은 크기가 벌크업되거나 재료가 풍성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모양이야 어찌됐든 맛있으면 그만이겠죠. 일본 국민 여러분, 긴급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대피하세요.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지하로 대피하세요. 최근 일본 정부가 일본 국민들의 긴급히 지하로 대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4일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자 일본 열도가 대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에도 북한이 일본을 향해 수차례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동해에 떨어지는 데 그쳤는데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교도통신이 공개한 북한의 미사일 궤적을 보시면 일본의 머리 위로 북한의 미사일이 관통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을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목격한 일본인만 수만 명에 달하고 자칫 잘못하면 일본 영공을 날던 일본 비행기가 격추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사일 발사 정보 전달 시스템인 엠넷 위 속보와 전국 순시경보 시스템 JALERT으로 미사일 발사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와 방송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했고, 이를 지켜본 1억 3천만 일본 국민들은 지하로 긴급히 대피하는 등 난리가 났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신칸센 운행이 중단되고 일본 아오모리현 미사와시에서 초등학생들은 등교 도중 긴급히 대피해야 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삿포로시 소재 일부 초중학교는 등교하지 말라고 선포하며 당시 급박한 상황을 전했고, 미사일 발사 직후 일본 열도 동북단 홋카이도와 혼슈 최북단 아오모리현 주민에게 건물 안에 있거나 지하로 대피하라 라는 경보를 내렸습니다. 아울러 미사일이 오전 7시 29분께 홋카이도와 아오모리현 상공을 지나 태평양으로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라며 수상한 물건을 발견하면 절대 접근하지 말고 즉시 경찰이나 소방당국에 연락해달라 고 당부했습니다. NHK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이 일본 도호쿠 동북 지역 상공을 통과함에 따라 도호쿠 신칸센 일부 구간의 운행이 중단됐고 JR 홋카이도도 열차 운행을 중단, 삿포로시의 지하철도 운행을 멈췄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통과한 지역의 주민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홋카이도에서 꽁치 조업을 하는 어민 기노네 시게루 85는 큰일이다 라며 곤혹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여러 어선이 태평양에서 조업하고 있다면서 선박은 무방비여서 미사일을 피할 수 없다 라고 걱정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7번째입니다. 1998년 8월 도호쿠 이하 통과 지역 처음 북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한 이후 2009년 4월 도호쿠, 2012년 12월 오키나와, 2016년 2월 오키나와, 2017년 8월 홋카이도, 2017년 9월 홋카이도와 도호쿠 사이에 각각 통과한 바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머리 위로 이렇게 7번이나 날아오는 동안 일본의 자위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일본 국민들은 일본 정부를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하나?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조차 없다 라며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일본이 비공식적인 루트로 한국산 현무를 대규모 사들이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막을 만한 무기가 없는 일본, 가와사키나 미쓰비시가 만든 미사일 격추용 무기들의 성능이 가짜임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나면서 한국산 무기를 들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음을 인정한 꼴입니다.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려는 무기는 바로 현무입니다. 실제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한국군은 지대지 미사일인 현무2로 대응 사격을 가했습니다. 한국이 현무를 공개할 당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한국군 최고의 비밀무기 영상이 40여 초간 공개됐는데요. 사거리 300km인 신형 탄도미사일 현무2와 사거리 500터부터 1500km인 신형 순항, 크루즈, 미사일 현무3 테스트 영상이 공개되자 외신들은 믿을 수 없다 라는 보도를 쏟아내는 등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직발사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현무2는 목표물 상공에서 수십 개의 자탄을 분리시켰고 이 자탄들은 둥근 원형 표적 안에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보통 자탄들은 불규칙적으로 떨어지는 행태를 감안하면 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정확도였습니다. 순항미사일 현무3는 마른 모형 표적 가운데에 정확히 명중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이들 미사일은 2000년대 초반부터 존재는 알려져 있었지만 정부와 군 당국은 국가기밀 사항이라며 공식 확인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현무2 미사일은 지난 2001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180km에서 300km로 늘어남에 따라 2000년대 초반 개발된 것인데요. 대한민국 국방부의 한 장성은 순항미사일은 수백 km 떨어진 창문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무기라며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 발사하더라도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다 라고 밝혀 최대 사거리가 1000km 이상임을 시사했습니다. 일부 소식통들은 평양 노동땅사에 있는 김정은 제1비서의 집무실 창문을 타격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성이 뛰어나다고 전했습니다. 현무3의 정확도는 순항미사일의 대명사인 미국 토마호크 미사일 사거리 1300터부터 2500km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의 정확도는 5터부터 10m인데 현무3는 입력된 디지털 지도를 따라 날아가다 막판에는 적외선 영상 방식으로 목표물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추가 정확도를 1터부터 3m 수준으로 높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무3는 특히 지상의 이동식 발사 차량뿐 아니라 세종대왕함 등 이지스함, 214급 잠수함, 3000T급 중잠수함 등에서도 발사될 수 있어 전 세계로부터 엄청난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요. 은밀히 움직일 수 있는 잠수함의 특성상 잠수함에 탑재될 현무3 미사일은 현재 사고 싶어도 대기 줄이 너무 길어 살 수 없는 수준입니다. 현무2의 위력도 엄청납니다. 국방부는 현무2가 축구장 수십 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 군이 미국에서 도입해 배치한 에이테킴스, ATACMS, 에이타킴스, 블럭1A 미사일에 비해 훨씬 강한 것입니다.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은 가와사키나 미쓰비시가 만드는 일본산 무기들은 더 이상 북한의 무기조차 막을 수 없는 수준이다. 미국산 무기와 성능이 비슷하거나 더 뛰어난데 가격은 훨씬 저렴한 한국산 무기로 당장 도배해야 한다 전했습니다. 일본이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고 한국산 무기를 사려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일본뿐 아니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국산 무기 열풍이 불고 있는 이유는 바로 뛰어난 가성비와 함께 방산업체의 애프터 서비스 정신이 꼽히고 있습니다. 한번 구입하면 수십 년을 사용하는 무기체계는 구매 비용보다 유지 및 보수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싼 맛에 중국제 무기를 샀다가 장고장에 고생한 나라가 한둘이 아니다. 영미권이나 유럽의 선진국 무기를 사고도 수리나 보수에 애를 먹은 국가들이 꽤 있다.
그런데 한국 업체들은 수출 후에도 성의 있는 부속품 보급과 수리 등으로 극찬을 받고 있다. 이미 입소문을 많이 타고 있다. 전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한국산 무기를 긴급히 대규모로 도입하려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북한이 일본 머리 위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핵실험 준비까지 마쳤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본 국민들은 일본 정부를 향해 북한 미사일조차 막지 못하는데 북한이 일본에 핵이라도 쏜다면 어떻게 막을 거냐 라고 외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공개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모습인데요. 북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지난달 활동이 증가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 북한 전문 매체인 분단을 넘어 비욘드 패러럴 2-3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산하인 이 매체는 상업위성 에어버스 네오 화면을 토대로 지난달 19터부터 29일 이 같은 동향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3번 갱도에서는 핵실험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추정되며 4번 갱도에서 새로운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3번 갱도에서 새로운 활동이 없는 것은 예상됐던 일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3번 갱도에서 핵실험을 할 모든 준비를 이미 마친 것으로 평가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4번 갱도에서 포착된 활동은 3번 갱도에 이어 북한의 핵실험 역량이 확장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 매체는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일본 국민들이 북한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4일 총리 정무 담당 비서관에 자기 장남 쇼타로를 임명해 일본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세습 후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이번 북한 미사일 사태와 겹치면서 기시다의 지지율이 출범 이후 최악으로 떨어졌습니다. NHK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쇼타로를 총리 정무 담당 비서관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총리 비서관은 총리의 업무를 측근에서 보좌하는 업무를 맡는 직책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현지 언론은 기시다 총리가 장남을 중책에 앉힌 것은 국정 운영의 최전선에서 경험을 쌓게 함으로써 경력을 관리하고 후계자로 키우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쇼타로는 기시다 총리의 3남 중 첫째로 올해 31세입니다. 대학 졸업 후 미쓰이물산에서 근무한 뒤 2020년 3월부터 아버지의 의원실 비서로 일하면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일본은 정치인 세습이 일상적입니다. 집권 자민당 국회의원의 약 40%가 세습의원이라는 통계도 있는데요. 중의원인 부모의 비서로 정계에 발을 들인 뒤 부모가 은퇴할 시점 지역구를 물려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기시다 총리 역시 198제트년 중의원이던 아버지인 기시다 후미타케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한 뒤 아버지가 사망하자 히로시마현 지역구를 물려받아 출마에 당선됐습니다. 쇼타로 역시 같은 방식을 통해 후계자로 키우겠다는 생각인데요. 일본 국민들은 북한의 미사일도 막지 못하는데 자기 아들의 총리직을 물려주려는 생각만 하고 있다. 라고 소리치고 있고 일본 트위터에는 이번 인사 발표 이후 가족을 위한 내각이다. 공사온 돈 사리사욕 폭주하는 총리, 국민의 말은 듣지 않고 장남 비서관 만드는 데 혈안이 된 총리 등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이대로라면 얼마 버티지 못하고 탄핵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비상이 걸린 기시다 총리는 빠르게 강력한 무기를 도입해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으로부터 일본 국민들을 안정시켜야 하는데 아베 총리 때부터 시작된 엔저 정책 때문에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일본 경제. 미국산 고성능 무기를 대규모 구입할 돈은 없고 유일한 대안이 바로 한국으로부터 현무 3와 현무 2를 사들이는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들이 팔아달라고 하면 한국이 당연히 건네줄 줄 알았던 일본.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일본의 예상 밖이었습니다. T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국들이 세계 최고의 가성비와 애프터 서비스를 자랑하는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려고 긴 대기줄을 서 있는 데다가 동남아 국가들과 호주도 중국의 군사 위협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한국산 최첨단 무기를 대규모 구매하기로 계약하는 등 한국을 단 한 번도 배신하지 않고 우방국으로서 일관된 모습을 보여준 수많은 국가를 우선으로 한국산 무기를 인도한다는 것이 한국의 변하지 않는 외교 원칙입니다. 일본의 순서는 마지막이 될 것이 너무나 확실해 보입니다. 미국의 한국차별법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훨씬 더 교묘한 방법으로 뒤에서 한국으로부터 엄청난 돈을 뺏어가고 있었다는 소식이 최근 밝혀지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 이제 가만히 참고 있지 않을 것이라 폭탄 선언하며 바로 실행에 옮겨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한순간에 바이든 행정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한국의 엄청난 히든카드. 지금부터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의 한국차별법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최근 수년간 미국이 국내 기업에 무려 4조 186억 원의 반덤핑 관세 폭탄을 매긴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이 미국 기업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는 고작 39억 원에 그치고 있는데요.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사실 0%에 가까운 관세로 정부의 개입이 없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했고 한국을 가장 만만한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으로부터 얻어낸 돈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을 마치 자신의 트로피인 양 미국인들의 자랑하며 표를 구걸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국가 중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국가 1위가 바로 한국. 가장 많은 일자리를 미국인들에게 선사하고 있는 국가 1위도 바로 한국인데 바이든 행정부는 은혜를 배신으로 갚은 꼴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 당하고도 아무런 말조차 하지 못하는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너무나도 강력한 히든카드를 꺼내들며 바이든 행정부를 한방에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That's a big problem. 그거 참 큰 문제예요. 최근 외교 소식통이 전한 미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입니다. 바이든의 한국 차별법이 시행되자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큰일 났다며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요. 한국 차별법 때문에 뒤통수를 맞은 것은 분명 한국인데 왜 반대로 미국 측에서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며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것일까요? 네, 바로 한국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전기차 관련 핵심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막아버리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려버렸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조바심을 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한국이 한국 기업 LNF의 미국 진출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 평가받는 곳입니다. LNF는 미국의 초대 규모 공장을 짓고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꼭 필요한 양극재를 공급하려 했는데요. 현재 최첨단 신기술이 필요한 세계 최고 품질의 양극재는 미국 기업조차 재현해내지 못하는 엄청난 기술입니다.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한국산 양극재를 쓰지 못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중국산을 써야 하는데 중국산 양극재가 탑재된 중국산 전기차의 품질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전 세계인들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소비자들은 중국산 전기차를 타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중국 전기차는 근래에 들어와 급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 속도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완성도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몇몇 브랜드에서 자율주행 결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품질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8월 12일에 발생한 니오 ES8의 자율주행 결함은 중국 전기차 업계에 크나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자율주행 결함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은폐하려는 듯한 영상까지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당시 사고 차량에 탑승해 있던 운전자가 유명 요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CEO인 리넌친으로 밝혀지면서 니오의 브랜드 이미지는 그야말로 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뒤이어 9월 23일에는 샤오펑 P7의 자율주행 결함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자율주행을 켜둔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도중 트레일러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운전자는 인터뷰를 통해 P7의 자율주행 기능이 전방 트레일러와의 거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아울러 운전자는 샤오펑의 자율주행 기능은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 혹여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절대로 사지 마라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자율주행 결함과 함께 중국 전기차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바로 배터리 화재입니다. 수차례에 걸친 배터리 리콜이 무색할 정도로 중국 전기차는 배터리 화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신흥 전기차 3인방은 물론 체리자동차나 광저우기차와 같은 전통차 업체까지 말이죠. 일각에서는 이처럼 지속적인 배터리 화재의 원인으로 중국의 배터리 제조사인 CATL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화재가 발생한 중국 전기차 모두 CATL이 공급한 리튬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CATL 배터리는 이전부터 고온과 외부 충격에 취약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통상적으로 니켈 함량이 높은 배터리는 성능이 높은 대신 안전성이 낮은 편인데 CATL이 공급하는 NCM811 배터리는 니켈 함량이 무려 80%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충분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면 니켈 함량을 높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국내 스타트업 기업인 SM랩, SMLAB에서는 세라믹 코팅과 단결정 형태를 통해 니켈 함량을 98%까지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켈은 그럴 만한 기술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한 네티즌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CATL-V NCM811 배터리는 중국 배터리 안전 규격인에 따라 진행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도시를 제외한 중국의 도로 환경이 꽤나 험악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화재의 원인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품질의 전기차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한국산 양극재를 탑재한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와 다른 부품들이 필요한데요. 한국이 미국에 너무나도 강력한 반격을 가했습니다. 한국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세계 최고의 첨단 양극재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 LNF의 미국 공장 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첨단 기술인 양극재 제조 기술에 대한 보안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을 수출하거나 관련 회사가 인수합병 대상이 될 경우 산업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한국이 이례적으로 혈맹 미국을 향해 한 방 먹인 모양새입니다. 더구나 미국이 IRA로 목리를 부리면서 한국 기업들이 가뜩이나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통렬하다 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한국 기업 LNF와 손을 잡고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려던 미국 기업들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산보다 품질이 훨씬 떨어지는 중국산을 사용하게 되면 안정성에도 심각한 위험이 생길 뿐만 아니라 중국산을 사용하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보조금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한국이 LNF를 시작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전기차 관련 한국 기업들을 모두 미국에서 빼내 한국에 공장을 짓도록 하거나 막대한 보조금과 혜택으로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유럽과 호주, 캐나다, 멕시코로 옮기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이번 미국의 한국차별법을 강하게 비난하며 미국 대신 유럽에 투자해 공장을 짓게 되면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보조금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유럽에서 사업을 할 때 오직 한국 기업들에만 상상을 초월하는 특혜를 줄 것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유럽인들 사이에서 한국차에 대한 인기도 폭발적인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 기아가 출시한 아이오닉 5와 6, 기아차의 EV6는 유럽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디자인 1위, 내부 기술도 1위, 라며 유럽 매체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이는 곧 실제 구매로 이어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현대차그룹은 사상 최초로 유럽에서 르노그룹을 제치고 3위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의 심장이라 불리는 유럽에서 한국 브랜드가 유럽 브랜드들을 제치고 3위를 기록한 것은 역사적인 일입니다. 독일의 최고 자동차 전문 매체 아우토빌트는 한국의 EV6 전기차 충전 기술은 전 세계 어느 국가도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엄청난 수준이다. 이미 한 세대 앞서 있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유럽인들에게까지 강하게 비난받으며 국제적으로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친 보호무역주의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을 자신의 표 올리기용 도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나면서 미국에 대한 반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된 테슬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최근 막말 논란이 유럽에서 큰 이슈가 되면서 유럽인들의 미국에 대한 반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 일론 머스크가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병합을 발표한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UN 감독 아래 재투표를 포함한 종전안을 제안하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발끈하고 나섰다고 로이터, AFP 통신이 3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세계 최고 부호인 머스크는 이날 러시아가 주민투표를 거쳐 지난주 자국으로 병합한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에서 UN의 감독 아래 주민투표를 다시 실시, 주민들의 뜻에 따라 병합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을 비롯해 이번 전쟁을 끝내기 위한 계획을 제시한 뒤 1억 명이 넘는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찬반 투표를 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머스크의 종전안에는 또한 러시아가 2014년 병합한 크림반도를 러시아의 영토로 정식으로 인정하고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로의 물 공급을 보장하는 한편 우크라이나를 중립국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머스크의 돌출 제안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위터에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머스크와 러시아를 지지하는 머스크 가운데 당신은 어떤 골뱅이 일론 머스크를 더 좋아하느냐? 라는 질문을 올려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적극적으로 비판해온 발트 3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의 기타나스 나우세다 대통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나우세다 대통령은 친애하는 머스크 씨, 누군가가 당신의 테슬라 바퀴를 훔치려 할 때 양측이 투표로 그 행위를 지지했다고 하더라도 훔치려는 사람이 그 차량이나 바퀴의 합법적인 소유자가 될 수는 없다. 라는 트윗을 올려 머스크의 제안을 꼬집었습니다. 퇴임하는 안드리이 멜니크 독일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트윗에 머스크 당신에 대한 내 외교적인 반응은 XX 벌이라는 것이라고 밝혀 격앙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